토론이 있겠습니다. 물론 발제에 대한 토론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주제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 7분 내외로 요약해서 발제해 주시는 시간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질문도 한두 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문수경 지방분권 정회의 실행위원님부터 여기 포스터에 웹자부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수경입니다. 먼저 이규 교수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쓰시고 하셔도 말씀하시면. 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 아래 지역주도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규 교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방분권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을 제시하였는데요. 새 정부가 제시한 이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국정 과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실 그동안 저희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하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이렇게 촉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어서 먼저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 이 국정 과제들이 잘만 달성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가 있으면서도 사실 오늘 저희가 모여서 기자회견 하면서 여러 가지 촉구한 것처럼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지방 죄송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죄송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의 이번 예고에 따라서 많은 우려를 사실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가 사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 정권 출범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사실 9호에 그치고 말았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이라고 하는 일부의 어떤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정말 열망과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윤석열 정부도 사실 지역주도 균형발전에 강력한 추진을 표방하면서 정작 수도권 규제 완화와 반도체 학과 증설 증원 등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정책의 이중성에 대한 논란들이 지금 또 제기되고 있고요. 또 자치분권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 또한 행정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아서 기존의 자문기구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사실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촉구도 하고 온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주요 정책 과제들은 이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진인부한 내용들도 잘 많이 담겨져 있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들 그 정책이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추진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사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그런 지원 체계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토론회를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거나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실현 가능한 그리고 시급한 지역에서 정말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현안과 좀 더 실현 가능한 정책들부터 차근차근 좀 체계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규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면서 교육자치 내용이 좀 충분히 담아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정말 진정한 교육자치 체계가 처음부터 실행되기 힘들다면 저는 좀 작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뭐 교육과 관련된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해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지역의 이제 단체장 분한테 어떤 분이 지역 단위 어떤 청소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런 얘기는 교육감한테 가서 해라 라는 말을 했다면서 실망을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감 역시 학교 울타리에 묶여서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치가 현재 계속 제자리를 맴두고 있고 교육자치에 대한 논의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치를 위해서 우선 제가 한 가지 좀 제안해보고 싶은 건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영유아 교육 부분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이양해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을 돌보지 못하는 직장인 부모를 위한 돌봄 서비스와 같은 사업들도 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일들을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메가시티 그 초강력 지역 정부에 대한 얘기가 지난 정부에서부터 제기돼서 특히 이제 부울경이라든지 대구 경북의 통합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갑자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이 얘기들이 갑자기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중단되면서 슬그머니 이제 논의 자체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대구에 살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도 논의가 통합과 관련된 논의까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게 중단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뜨거운 이슈였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낙동강 식수원을 두고 대구광역시와 구미시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환경 거버넌스 체계가 지자체별로 분권화가 됐을 때 여러 가지 갈등과 난개발 우려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분권화된 체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자체 업무에 대한 조정과 지도, 그다음에 모니터링, 정보 제공이나 지원을 해주는 역할 정도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자체 간의 초강력 단위의 거버넌스 협조 체계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좀 조정 협치해 나가지 않으면 다시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낙동강과 같은 어떤 물관리 권역별, 그다음에 경제 권역별로 초강력 지역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추진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방정부 중심의 균형과 분권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세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 지방세 이양을 통해서 국세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하겠다라고 했다가 사실은 7대3도 못 미치는 이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 없이 지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몇 년까지는 우리가 이걸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확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 교부세의 경우에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에 14년 동안 한 차례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주도 제고를 위해서 지방 교육세 인상을 통한 어떤 지방의 재정 수요를 좀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걸 몇 년 내 목표를 22.몇%인가 이렇게 정말 20대 초반까지만 올라와도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국정 과제를 제시할 때 저는 특히 이제 재정분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거를 어떤 개선하겠다라든지 강화하고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미온적인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몇 퍼센트 내지는 얼마까지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좀 확고한 어떤 그런 것들이 수치화돼서 계량화돼서 좀 목표가 설정됐으면 하게 되면 이후에 추진 과정에서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좀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서식을 발제해 먹어가는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7분 네. 이내에 해야 돼서 사실은 좀 곤혹스럽긴 한데 이규 교수님께서 뭐 발제하신 거는 뭐 지방자치 부활 초창기 시절부터 교수님이랑 뭐 자주 뵙고 가지고 계신 기본 생각 같은 거에 뭐 다 동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정부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좀 꼼꼼히 저도 뜯어봤어요.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김병준 전 그 교수님을 다른 세미나에서 이렇게 뵙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나왔던 얘기가 그거예요. 뭐가 달라졌는가? 그 내용 보면 이전에 늘 등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그냥 있을 뿐이고, 그죠? 약간의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아까 지방시대위원회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의 그 고질적인 행정 구조상 지금 이 추진 체계를 좀 명확하게 강력하게 가져가도 될까 말까 한 이런 의제를 가지고 그냥 자문기구 성격? 그건 문재인 정부도 할 말이 없어요. 자치분권위원회 회의를 대통령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답니다. 5년 동안. 그러면 공무원들은 하나만 하고 다 이제 점점 대리 참석이 가고 대통령이 직접 앉아서 챙기고,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잘한 거죠. 심사 분석 하듯이 쭉 챙기고,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시고 늘 보고하니까. 근데 이 정도의 그만큼 분권이 어렵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민선 5기 때부터 한 60여 명의 시장 군수들 모임을 희망제작소에서 목민가 클럽이라고 하는 걸 끌고 가면서 보면 우스갯소리를 넣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우리 분권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되겠다. 일을 하려고 해도 이 복지와 관련된 매칭 부담이 점점 커지고 해서 재량 지출을 할 여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 웬만한 몇몇 자치단체 빼고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사회복지 기본적인 걸 국가가 입법을 하면서 복지제도를 확충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초적인 거와 관련돼서는 다 국가가 책임져주고 그거에 뭐 그냥 그죠? 5대, 3대, 2대 20%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도 허덕거리고 있고 계속 늘어나니까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아무튼 좀 이런 강력한 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갖추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행정쇄신위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인이 되신 박동서 교수께서 쇄신위원장을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공무원들이 늘상 회의를 하고 거기서 끝을 보고 합의를 해서 입법을 하던 뭐 개선을 하던 이 끝을 보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했는데 나머지 위원회 보면 사실은 그냥 우리 비속어로 허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를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뭔가 기본 가치 철학이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을까 아니면 그 밑에 그죠 공약은 이렇게 쭉 나열을 했지만 이걸 청와대 내부에서 좀 챙기는 좀 뭔가 좀 똘똘한 의지가 있는 뭐가 있는가. 그 대통령이 다 일일이 못 챙긴다라고 하면 수석 비서관과 이런 비서실에서 챙기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참석시키게 하고 이런 추진 체계가 아니면 저는 뭐 기대할 게 없다고 감히 그냥 보는 입장이고요. 뭐 거의 뭐 마무리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약간 조금 아까 이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풀뿌리 자치와 관련돼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그게 이번 공약하는 데서도 표현이 좀 애매하고 이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랄까 아니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근데 지금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이전 정부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지금 완전 3천여 개가 넘는 읍면동 중에 한 3분의 1이 주민자치회로 기능 전환을 했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대로 이전에 80~90%의 구성 사람들이 그 이전에 직능단체 관배단체 지역 통으로 굴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거기서 뭘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제 경제 현실이나 이 고령화 시대나 이런 돌봄 체계를 지역에서 좀 같이 떠안으려고 하면 결국은 어떤 그 사회적 자본 뭐 이런 걸 관계망 구축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기초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데도 국가가 연방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 때 빅소사이어티 정책을 내건 거예요.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그 중앙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걸 공동체가 스스로 좀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보수 정당의 그 빅소사이어티 정책의 그 뒷배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와는 뭐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주민자치와 관련된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지금 시장 군수들이 많이 바뀌면서 비영리 공익활동지원센터 자체도 지워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럼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읍면동 차원으로 갔다 보면 각종 직능단체, 관변단체가 개별 법률에 따라서 쭉 움직이고 있고 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 차원에서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도 안 됐잖아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것서부터도 지금 이제 이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기반을 좀 만드는 작업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로 현장 얘기를 실감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정 감사님께서 이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 법안을 80장 정도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한번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분권이나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의 어떤 압축 요약이 아마 이 특별 법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92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물론 뭐 다 살펴보신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추진 체계 관련해서 지방시대위원회는 뭐 이제 이 법안 4장에 그냥 있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정부의 정책의 요체가 물론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추진 체계에도 있지만 정책 기본 방향 관련해서 한번 제가 살펴봤을 때 이 법의 그 3조에 보면 주체가 사실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국가 혹은 정부인데 국가가 이제 자치분권이나 균형 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총칙 조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책무에 대한 이제 의무 규정 자체는 명확하게 돼 있고 이제 저희가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추진 체계를 넘어서서 자치분권 균형 발전에 관한 정부의 의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합계획 수립 의무입니다. 뭐 5년 단위로 이 분권과 균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6조입니다. 정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아까 말씀 6조 제6조 3항 1호에 보면 발전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그러니까 자치분권 균형 발전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또 이후에 보면 이제 추진 과제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뭐 회계 운영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의 어떤 그 추진체의 어떤 위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된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저는 뭐 과거에 좀 그 국회에서 법제를 한번 했었습니다. 법사에 좀 법제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를 어떤 식으로 개혁하고 또 어떤 국정기조 전반을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입법에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히 분권론자나 오늘 우리 모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 이제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분권 체제여야 된다. 분권적 운영 체제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개헌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법에 있어서도 정부 입법과 국회 입법, 의원 입법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 사무처에 입법조사처라는 그런 기관이 있고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는 법조처라는 입법기관이 있지만 그 입법기관의 어떤 과제 중에 이 이제 우리 특별법에 관한 아까 말씀드린 추진 목표라든가 과제에 관해서 저는 이런 걸 좀 우리 단체나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의 입법 로비로 해야 될 역할이 이 추진 과제 또 추진 목표에 개헌안을 마련하라. 그러니까 정부든 아니면 지방시대위원회든 그 안에 개헌과 관련된 그러니까 분권형 개헌을 했을 때 또 그 하위 입법 법률은 어떤 식으로 변경되어야 되는가 또 우리가 향후 분권형 사회로 갔을 때 어떤 그 헌법적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또 하위 법률을 어떻게 개정하고 혹은 제정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제를 정부가 가져야 된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안에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이나 아니면 하나의 어떤 단위 조직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정 우리 교수님은 법학자답게 법을 확실히 바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아마 우리 시민사회가 요구해야 될 중요한 항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오늘 인사를 나누어서 성함을 정확히 말씀 못 드려서 그들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우리 고문현 교수님께서 그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학교 고문현입니다. 저는 원래 존경하는 이기호 교수님 발제하신 데서 배우러 왔는데 갑자기 그 배우는 단계를 넘어서 토론까지 하게 되어서 특히 또 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 발표하신 자리 옆에 앉아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영광을 주신 주최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기호 교수님이 이 뭐 지방자치 분권 뭐 최고 권위자답게 이윤석열 정부의 지방 분권의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잘 발표하셨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 역할이 이제 토론자이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앞에서도 우리 문성영 어떤 그 토론자께서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또 마지막 토론자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벌써 자료로 나눠줘가지고 피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말해버리면 종이로 나눠주는 것이 의미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보충성 원칙입니다. 우리 이기 교수님께서 남이 얘기하는 걸 제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건데요. 대구 경북 통합이나 부울경 통합이 아시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로 선출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해서 지금 전에보다 오히려 후퇴가 되고 있는 합쳐도 부족한데 지금 후퇴가 돼가지고 각자 도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없는가 하다가 제가 이기호 교수님하고 작년에 연구를 같이 한 게 있어요. 행정연구원에 같이 용역을 하는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방상원을 도입하는 것이 좀 개헌도 나오고 왔는데 지방상원을 도입하는 개헌을
한번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지방 하원은 지금 현행처럼 하고 지방 상원은 뭐 광역으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해서 지방의 이익을 반영. 그렇게 하면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 그냥 상원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바뀌기는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원의 역할이 중요한. 그래서 상원은 또 제가 또 특이하게 제안했는데 명예직으로 상당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명예직으로 해서 정말 좀 지방 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을 3선 했다든가 국회의원을 3분 해서 그 국회의원도 제가 제안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도 3분밖에 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이게 권력화돼가지고 또 젊은 사람의 새로운 신진 대사가 가서 새롭게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뭐 4선 5선 하면 일도 안 하고 그냥 서해로 하게 가지고 국회의원도 3선으로 제안하고 더 이상 하려면 상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지방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명예직으로 봉사하라. 그래서 이 지역 통합을 위해서 하는 거 상원 개헌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여기 대해서 우리 고견을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기호 교수님이 행복한 나라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발표하셨습니다. 저도 지수에 대해서 옛날에 뭐 안 좋다고 하긴 했지만 150개국 중에 2021년에는 62위 그리고 금년에는 146개국 중에 60위, 한 59위니까 이 반은 좀 앞서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OECD 경제력이 10대 경제국에 비하면 행복지수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뭐 이것은 이제 이 행복지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헌법에 제가 이제 헌법학회 회장을 지냈는데요. 헌법에 10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가지며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복 추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건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실현되지 않는 거 아닌가.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삭제해야 된다고 했지만 있으니까 저도 삭제하려고 했지만 또 일부 시민단체나 여성들이 좋아해가지고 끝까지 나중에 제가 이기호 교수님과 같이 또 국회 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하는데 저는 기본권 분과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빼려고 했는데 여성단체들이 자꾸 반대가 결국 개헌안에 못 뺐는데요. 그래서 더 있다면 헌법의 행복 추구권을 잘 살려가지고 이 지수를 좀 높이는 그래서 이것을 좀 지방 분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헌법에 다들 아시듯이 10조의 행복 추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수가 낮은 이유가 무언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낮은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혹시 고견은 가지고 계신지 해서 한번 계시면 가르쳐 달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기호 교수님이 시간 관계상 자세히 소개 안 하셨는데 시민학교로서의 풀뿌리 자치주의를 강조했는데 이기호 교수님이 최근에 번역한 아돌프 가스라고 제가 번역하시는 것 제가 들었는데 유럽의 구원으로서의 지방자유라고 해서 소개해 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열심히 번역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기회에 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지혜와 가르침을 주시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함축적으로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혁신운동 본부의 장준동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저 변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큽니까? 예, 조금 떼서 예, 지방 분권 운동 요쪽에 한 10년 이상, 그래도 한 15년 정도는 관여해 왔는 것 같은데 뭐 핵심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5년 정부이기 때문에 특별법 만들고 무슨 위원회 만들고 5년 지나면은 넘어가고 지금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어차피 지금 특별법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5년짜리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지방시대위원회로 대통령 직속으로 하나 만든다는
좀 이 정도 불과한데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이기우 그 교수님한테 인수위원회에서도 활동했으니까 질문 하나 하는 것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당선자였는데 그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직접 만나가지고 지방 분권이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과 의지가 좀 있다고 확인이 됐는지 그리고 지방 분권 해보면은 추진기구가 부총리급의 이게 저 중앙부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답이 너무나 뻔히 나와 있는데 그거 꼭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하나 합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도 이게 안 받아들여졌는지 인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정말로 좀 궁금하고 좀 알고 싶고 이기 교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자치경찰제에 관해서 이 지금 입법 예고된 법에 보니까 36조에 자치경찰서 뭐 실시해야 된다 딱 조문 하나 있던데 사실 이걸 우리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지금 경찰 완전 그냥 이런 말을 해도 되겠지만 똥오줌 못 가리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받고 있는데 지금 모든 수사니 뭐 권력이니 경찰로 지금 다 보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거든요. 국가경찰사무하고 수사사무하고 자치경찰사무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이걸 경찰권을 분리했다 해서 한 지붕 세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더라도 눈 감고 앙호하는 지금 일종의 우리는 이걸 장난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지만은 문재인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심한 장난을 쳤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자치경찰 그게 자문위원으로 활동도 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실무 쪽으로 깊숙이 좀 알고 있는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조차도 두 지붕 두 가족으로 좀 나누자.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은 떼서 나오자. 이게 법제가 돼야 된다. 처음에 출발은 완전히 위원회 쪽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일원화 쪽으로 틀어져 버렸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하기 위한 의지가 좀 있는지 그런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한다면은 사실은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야 됩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인데 국가경찰 나눠져야 되고 수사경찰, 수사사무도 미국처럼 FI처럼 그렇게 완전히 별도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은 그 지방정부 쪽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세 지붕 세 가족으로 나눠지는 게 지금 확실한데 그까지 가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일단은 두 지붕 두 가족으로는 나눠져야 되지 않느냐. 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 지방 분권 쪽에서도 좀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9일자로 올해 4월 19일자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사실상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세계 시도에서 부울경 세계 시도에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을 제정을 했고 그 행안부에서 승인해가지고 사실 이제 규약이 효력이 지금 공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부울경 세계 시도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지자체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에서 연말까지 청사 위치를 선정하고 조례 규칙을 제정하고 특별지자체장을 선출하고 의장도 선출하고 이렇게 되어 마무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 9월 19일 날 이제 부산의 빨대 효과밖에 없다. 우리는 떨어져 나가겠다. 차라리 부울경 행정통합으로 가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미친 소리죠. 이 중간 단계 이것도 안 되는데 행정통합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여튼 이제 하기 싫다는 거고 그 다음 9월 27일 어제입니까? 이틀 전이네요. 김두경 울산시장은
역시 부산 빨대 효과로 울산의 인구 유출이 부산으로 빨려 들어간다. 울산에는 실익이 없다. 그래서 불경 특별 논의를 잠정 중단한다. 그리고 경남에서 경남도지사가 이야기한 북울경 행정 통합하는 것도 반대한다. 울산에서 지금 특별시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또 경남도 울산시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각각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이제 물 건너 갖다 보여지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냥 부경만 하고 있을 거냐. 이게 이제 분권 차원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시대 구성하면서 지방에 초강력 지방정부 만들어서 초강력 경제권을 해서 중앙 일극주의하고 대립하는 상호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하나의 키포인트로 좀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또 이것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불경특별연합처럼 초강력 지방정부가 만들어질 때 중앙정부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도 주는 정책도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우리 분권에서 좀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딱 7분 10초 걸렸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직설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알찬 내용으로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대은 전남연대 대표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기자회견이 있기까지 지난 정부부터 아마 지금까지 또 시작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들이 편치 않는 아마 저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언가 만들어져야 되고 무언가 지방시대가 이제는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지켜봤고 그동안에 토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또 중앙 집권을 위한 초중앙 집권을 위한 내용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지방화 시대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이기호 이제 우리 위원장님 주요표 하셨고 또 인수위원까지 하셨고 또 인수위원장 하셨던 분은 또 이윤수 위원장이 아니죠. 근영발전위원장 하신 분은 또 노무현 정부 때부터 했던 분인데 과연 그런 분들이 이번 인수위원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지방시대, 지방 분권을 위해서 했는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들이 몇 가지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가 어느 지역에 살든지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시대를 열겠다. 아마 서울에 있는 사람들 70% 이상은 지방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말을 듣고 지방 사람들은 이번에는 좀 지방의 시대가 좀 오지 않은가 해서 투표를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빕니다. 우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마음 아팠던 것은 수도권 규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시다시피 이 수도권을 무분별하게 남겨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연재해를 보셨겠지만은 무서운 자연은 인간의 생명력을 뺏을 수 있을 만큼의 인간의 잘못됨을 질타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남개발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나 지난 정부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꿔야 됩니다. 정책 기조가 지방화 시대를 위한 또한 지방 분권을 위한 시대로 바꿔져야만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들, 저도 서울에 이번에서 며칠 살아봤습니다만 너무 복잡하고 힘듭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그런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옮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살아있고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심도 넉넉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 충분한 자율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구의 50%, 국토의 11.8%밖에 되지 않은 수도권에다가 무엇을 희망을 걸고 무엇을 중앙 집중을 계속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극명한 그 정책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그런 말 합니다. 반도체 산업 정부의 육성 지원을 하겠다. 또 개인과 기업이 지방에다 투자를 하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반도체 산업이나 모든 산업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지방으로 갔을 때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좋은 환경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기업을 설득하고 공기업을 이전하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서 지방에다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오히려 지방을 이가시키는 지방인 사람들이 능력 있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극명하게 한 두 가지 우리나라에 화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률 1위, 자녀 출산 꼴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나라 사업이 초집중화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경쟁을 통해서 지는 사람들이 자살로 일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자살하게 되고, 또한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경쟁 속에서 자녀들을 낳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애를 낳아 한들 애를 키워서 경쟁에 나아가야 할 살림살이가 그만큼 안 되고 경쟁 속에서 파묻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지방으로 이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산업이 이전을 해야 되고 학교가 이전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지방화로 건설되면서 젊은이들이 안정된 삶, 안정된 문화, 안정된 환경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자살률이 적어지고 자녀 출산이 저는 많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번 이 정부에서 이러한 극명한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이 고친 것들을 실현해 나갔을 때 우리는 오늘의 만남, 오늘의 토론들이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방분권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노력해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모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토론자님께서 확실한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원래 50분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발제자에 대한 질문이 발제자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어서 마지막 그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그렇더라도 혹시 우리 방청석에 계신 참석자 여러분이 우리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혹시 하실 질문이나 개인의 또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면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확실하게 잘 모든 얘기를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기우 교수님은 인수위원회에 참석하셨다는 업보로
많은 분들이 질문도 많이 하셨고 약간의 질책도 하셨습니다. 근데 현재 이 정부에서 맡고 계신 특별한 직책은 아직은 없으시죠. 바람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면은 오늘 토론 내용을 전부 다 수렴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오늘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비판도 해주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관여하게 된 동기는요, 이번 선거에서 가만 보니까 뭐 지방이 거론조차도 안 되고 공약이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선거 과정에 뭐 몇 가지 제안도 하고 했는데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상대방 후보도 그렇고 아마 지방 공약에 대한 것들이 다 빈약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안 했습니까? 이걸 가까운 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정책 지금 먹히지를 않는다. 뭐 그래서 끝나자마자 김병준 교수님하고는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같이 활동을 해왔고 제가 많이 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번에 또 선거에 관여를 하셔서 그 후에 인수위원회에서도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했는데 의외로 그 당선인 당시에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래서 좀 제안하면 되겠다 이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아까 이제 질문 중에 우리 장준동 변호사님께서 대통령이 건의해봤냐 이런데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병길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훨씬 강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 균형원 정도 차원에서 했는데, 대통령께서 뭐 여러 명 앉아가 일하는 것보다도 아까 어느 분이 그 지방판 우리 성상수 그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식의 한 문제 한 문제를 직접 전문가하고 관계자하고 해서 단판 짓듯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합의제 집행기관 이건 그 좀 더 이상 논의 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선 출범하고 장기적으로 좀 저걸 해보자, 방안을 지혜를 모아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지방시대위원회를 하겠다 해서 출범 못한 이 기존에 있는 기구도 출범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저도 굉장히 답답한 이런 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지방시대위원회를 하겠다 했는데 정상적으로 출범하면 거의 1년간을 공백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정권 초기에 방향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동력도 그때 있는데, 저도 우리 오중근 선생님도 말씀하시겠지만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수위원회 끝날 때 일단 선 출범하고 이 만듦을 일단 시동을 걸자. 그래야 뭐 진전이 되고, 그다음에 이 추진기구조차도 거기서 논의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예정대로는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전도하면 제가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이걸 평생 끌고 왔는데 욕만 먹겠다 시민사회도 사실은 겁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맡겨주면 진짜 목숨 걸고 좀 해보겠다 이런 각오는 돼 있는데 출범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고문현 교수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부의경 통합, 이건 제가 이걸 법을 만들 때 개정할 때 우리 국제국회에서 증명을 내면서 이게 무슨 지방자치단 조합하고 똑같지 않느냐, 지방자치단 조합이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 왜냐하면 선거제이기 때문에 다음 표 얻는데 도움이 안 되면 어떤 것도 안 하려는 게
지방 정치인들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별개의 자치단체로 가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가입 탈퇴를 자유롭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단체장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내한테 별로 도움 안 된다 이러면 지금처럼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우리는 이거 안 한다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제 자체가 좀 설계가 잘못된 그리고 누구도 유지할 의지가 없어요. 그걸 계속 끌고 나갈 추진할 그래서 이게 설계 잘못이고 그래서 이게 잘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이거를 자치단체로 이렇게 해가는데 우리 지방자치 보면요 이걸 지방자치단체로 해놓고 주민의 정치권은 하나 따라져 있어요. 특별자치단체 안에서의 주민의 이건 일반인들은 못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준용 규정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냐는데 거기에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얘기하고 깜짝 놀래 그런 규정 어디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행복지수 이거요. 우리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실현되면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게 실현될 확률은 5천만 분의 1입니다. 근데 이게 광역 단위면 뭐 한 200만, 300만, 경기도 같은 경우 1,400만 분의 1이고 아주 작은 자치단체, 뭐 예를 들어서 인구 5천 명이라면 5천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그 추구하는 이런 것이 이제 관철될 가능성 이 점에서 보면 지방분권이 바로 행복에 연결된다는 게 명백하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이 인구 400명, 500명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뭐 거의 자신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이 요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이론적으로도 그런 그 비례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이걸 연구한 사람이 브루노 프라이 교수의 행복 경제학의 혁명이라는 책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상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원 저도 이게 이제 지방의 참여 국정의 직접적인 통로죠. 그러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이 추진기구를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중앙지방협력회의 그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당시에 야당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법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께서 의원 때 뭐 발의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를 넘어서 아마 그 운영이 될 것이고 그때 부상 당시에 제2국무회의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게 균형이나 분권이나 자문기관이면 이건 심의기관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정되면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그걸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대통령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유럽의 구원으로서의 지방자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 길잡이 역할을 했고 제가 굉장히 그 분권이 안 돼가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왜 안 되는가 뭐 이럴 때 저한테 구원이 됐던 그런 책인데 이 책은 이 아돌프 가스가 언제 썼냐면 2차 대전이 한창 그 체결할 때 이 사람은 의문은 역사학자입니다. 헌법 역사학자인데 왜 1919년대가 되면서 유럽이 전부 다 민주화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어떤 나라는 왜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이랬더니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어떠한 여건 하에서도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게 관리주의에 의해서 파괴된 나라들 대표적으로 프랑스를 듭니다. 이런 나라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여력이 없다. 그 어떤 저력이 없다. 이런 거를
쭉 여러 나라의 예를 들어서 실증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이 그 유럽 공동체에서 이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유럽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럽 인권규약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유럽 자치헌장입니다. 유럽 자치헌장의 출발점이 되었던 이제 이 책인데,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정말 이 자치라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무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자치권이 주어지는 건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무장 시민들이 자기 지역을 지킬 때, 목숨을 걸 때, 그때 비로소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자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뭐 우리한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지방의 자유, 여기 지방은 어디냐? 시연면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시연면 아주 풀뿌리 자치. 그러니까 그냥 지방이라니까 뭐 시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풀뿌리에서 자치가 안 되면 이 뿌리 없는 이 건물을 짓는 것처럼 공중에 건물을 짓는 뭐 이런 식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풀뿌리 자체를 아주 강조하고, 이것을 그대로 이 사람이 독일 민주화에 엄청난 2차 대전 후에 독일 가서 한 200개 이상 강연을 하는데 거기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독일 초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풀뿌리 자치, 읍면 자치, 우리는 시읍면이죠. 시읍면 자치는 국가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한다.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토론을 마치면서 마지막 진행 사회자의 멘트는 제가 이 지방자치 분권운동을 한 40년쯤 참여한 것 같은데, 중앙정부의 몇 개의 위원회도 제가 참여했었고, 또 총리실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석해서 보고, 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느낀 것은, 이 국회의원들이나 장차관들의 표현은 자기는 뭘 잘해보고 싶대요. 잘해보고 싶은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대요.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줘서 못한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풀뿌리 시민운동을 해온 사람인데, 일반 시민들에게 또 왜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높으신 분들을 지지를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저 위에 높으신 분들이 하셔야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패스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분권세종회의가 그래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분권, 균형 발전 운동을 하는 거의 유일한 전국 단위의 조직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분권, 균형 발전, 민주주의,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우리가 지방분권 전국회의가 어떻게 전 국민의 시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 내느냐의 관건에 달려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이기호 교수님 항상 강의 때마다 말씀하시는 오뚜기형 국가의 권력의 힘이 이렇게 주민들에게, 풀뿌리 시민들에게 강력하게 있을 때 아무리 국제적인 위기가 와도, 또 국가의 위기가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 오뚜기형 국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큰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1부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